그래서 이 덩어리를 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간단하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면역 같은 걸 이렇게 검사를 하면 내 암은 막 진행이 되고 안 좋아지는데 면역은 좋게 나온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리기 전에 엄청나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특히 가족력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이 있다는 것 외에는 도대체 내가 별로 그 관리도 잘했고 몸 안에 면역이라 이런 부분도 검사해봐 다 좋아. 다 좋은데 암은 커. 아마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치료는 면역을 올리고 또 유전자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생활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뭐 대학에서야 일단은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겠죠. 수술은 이제 드러내는 개념이니까 이제 우리가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은 우리 또 듣는 경우가 있고 안 듣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하나에 빠지고 지나간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내가 면역도 좋고 다 좋은데 검사 결과 다 좋은데 왜 내 암은 크는가? 내 암은 왜 내성이 계속 생기고 안 듣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암 덩어리 안에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암 치료는 이 덩어리 안에는 그냥 두고 바깥에서 면역 올려줘서 암을 죽이겠다. 항암제 넣어갖고 죽이겠다. 방사선 해서 죽이겠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암 덩어리가, 이 암이 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살고 있는 암은 지 스스로 안 죽게 해서 방어막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어막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아무리 면역이 강하고 외부에서 강력한 항암제를 하더라도 이 방어막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철옹성처럼 막 했으면 뚫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또 들어가더라도 이 안에 있는 환경에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면역세포라고 하면 무조건 암세포로 가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바깥에서 면역이 아무리 강해도 이 암세포 쪽에 오면은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도 있겠지만 공격성이 뚝 떨어져요. 잘 싸우러 가다가 암 앞에 가서 꼬리 딱 내려버리는 이런 면역세포들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 바로 이 안에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암덩어리 안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암세포로 해서 그 덩어리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안에는 암덩어리도 있고 이것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라든지 다양한 물질들이 이 안에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하는 물질들이 암에 우호적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 치료가 듣느냐 안 듣느냐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아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깨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건데 앞으로는 포커스를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습득해갖고 했어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거죠. 그 부분은 바로 이 암덩어리 안에 답이 있었다. 이 암덩어리를 알아야 되고 또 이 암덩어리 안에서 치료를 우리가 면역세포나 항암제라든지 이런 뭐 공격을 막고 있는 물질들을 제거하거나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암의 우호적이 아닌 암을 가지고 있는 치료하려고 하는 숙주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앞으로는 치료가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거 다 도우면 돼요. 하지만 정말 이 덩어리 안에를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전문의가 본 가장 무서운 암은 어떤 암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좀 악성이고 덜 악성이고 우리가 갑상선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순한 암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 통계에서도 빠졌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무서운 암. 무서운 암이라는 것은 잘 치료에 안 듣고 예후가 안 좋은 암이라 이 말이거든요. 대표적인 암이 가장 악성인 암이 이제 췌장암이죠. 그리고 췌장암은 진단도 어렵고, 암 중에서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이거든요. 대개 이제 생존율이 15%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 보자면은 5년 생존율을 뭐 7.9%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의 데이터에 의하면 5년 생존율을 한 15.9%. 상당히 안 좋은 암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기 암을 발견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경우는 특히 예후가 안 좋은 암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이죠, 폐암. 폐암은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생존율이 낮고. 근데 폐암은 사실 조기 검진에서도 발견이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단순 엑스레이 같은 걸 찍으면 폐암은 잘 안 나와요. 되게 CT라든지 이런 걸 찍어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단순 촬영에서 의심할 만한 것이 있으면 CT를 해서 정밀하게 할 건데, 단순 촬영에서 의심할 만한 게 잘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이제 단순 촬영에서 나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진행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폐암의 5년 생존율이 20%. 근데 우리나라는 한 40.6%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폐암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폐암은 보통 이제 비소세포암이 있고 소세포암이라 둘로 나뉘잖아요. 보통 이제 비소세포암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소세포암은 이제 수술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비소세포암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기암에 빨리 발견이 되면 5년 생존율이 한 82%까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기에 발견하면 우리 평균 5년 생존율보다도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폐암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단순하니 종합검진을 받지만 또 CT를 찍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CT를 찍으면 방사선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설량 CT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폐암 가족력이 있거나 폐가 좀 평소에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경우, 또 아니면 내가 좀 직업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폐암을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특히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은 이런 저설량 CT를 좀 찍으면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암은 어려운 이유가 그렇게 조기 발견이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제에 대해서 잘 듣질 않아요. 우리 폐암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표적 치료제를 많이 쓰는데 내성이 잘 생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간암이죠. 간암은 우리나라에서 간암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염에 잘 걸려요. 다른 외국에 비해서 간염 이완율이 높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간암은 간염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한 85%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간암은 일단 간염 때문에 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 간암도 마찬가지로 초기 진단이 어려워요. 진단이 잘 안 되고 증상도 없고, 그리고서 발견하고 나면 그만큼 진행돼 버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더라도 재발률이 높거든요. 한 30에서 60% 정도의 재발률. 왜냐하면 특히 비형 간염에서 오는 경우는 간경화 오는 자리마다 이렇게 간암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간경화 있던 자리가 간암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아주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간암의 5년 생존율은 보통 이제 한 39.4%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4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마 세 가지 암이 가장 어려운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췌장암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췌장암은 사실 이제 뭐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췌장암은 종양 내 환경, 이게 암덩어리가 지 자신이 면역세포나 어떤 치료제에 의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막을 쌓고 있거든요. 이게 철옹성이라고 그래요, 말을. 예를 들어가지고 벽을 이게 자기 암세포가 제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방어막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어떤 암들은 보면은 뭐 플라스틱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고무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 돌로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게 돌이나 쇠로 이렇게 만들어진 철옹성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만큼 이 막을 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치료들이 잘
잘 안 듣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암을 보호하는 물질들이 CAF라고 해가지고요. 암하고 관련된 섬유소라든지 세포 외 기질이라든지 이런 좀 용어가 어렵죠. 근데 이런 보호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엄청 조밀하게 돼 있어요. 약이 뚫고 들어갈 틈을 안 줘요. 면역세포가 들어가더라도 잘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게 그 췌장암의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면역을 억제시키는 물질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뭐 골수 유래 억제 세포라든지 우리 종양과 관련 있는 대식 세포라든지 그리고 뭐 T세포,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도 활성형이 있고 억제형이 있거든요. 근데 억제형이 아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췌장암 치료하기가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췌장암은 되게 발견할 때 보면 주변에 있는 혈관이 엄청 많거든요. 혈관의 침범을 빨리 해버려요. 근데 혈관이 침범이 되면 수술하기가 어렵거든요. 수술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예요. 혈관까지 갔어요. 가게 되면 한마디로 다른 데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이가 잘 오는 그런 암이죠. 그래서 우리가 췌장암이 무서운 암이라고 하는 건데 암 덩어리 자체가 치료가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효과를 내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췌장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췌장암을 이제 여러 가지 걸리는 원인 중에 사실은 제1번은 췌장염이에요. 췌장암은 염증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위암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염증성으로 오는 헬리코박터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을 때 오는 게 위암이거든요. 위암도 염증성인 경우인데 췌장암도 염증성인 거 많아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암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의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염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췌장이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 되면은 한 70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다음 원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흡연을 생각할 수 있어요. 흡연은 보통 이제 우리가 폐암만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의 발생률이 높다고 그래요.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은 나 폐암만 검진을 하려고 막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췌장암에 대해서 검진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췌장에 영향을 많이 주죠. 우리가 알코올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간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췌장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와인 한 잔 이 정도는 뭐 상관이 없는데 하루에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면 우리 그 메타 분석 보면은 한 22% 정도의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자료들이 나온 게 조금 있어요. 이게 보면은 2013년도 8월 달에 발행된 펀메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췌장암의 리스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암을 촉진시키는 역학조사 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만성 췌장염으로 오는 암이 한 14배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전성은 약 한 70배 정도 된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있고, 2010년 11월 달에 발표된 자료인데 유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췌장암 역학조사, 최신 역학조사인데 여기서는 보면 췌장염,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과체중, 비만, 그 다음에 당뇨 이런 부분들이 췌장암을 높이는 원인이다. 이건 역학조사입니다. 역학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가족력, 그 다음에 어떤 습관, 그 다음에 음식 습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질환들을 역학조사했을 때 췌장암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더라는 그런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당뇨 같은 게 있으면 당뇨는 원래 모든 암의 발생률을 높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높인다고 그래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특히 1.8배니까 30%가 아니고 80%를 더 높이는 거잖아요. 당뇨는 췌장암 발생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비만도 마찬가지로 췌장암 발생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되게 한 BMI가 30 정도 되면 상당히 비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 20% 이상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췌장암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췌장암의 전조 증상이라면 사실은 무증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대개 이제 암은 공통적으로 체중 감소가 일어나죠. 체중이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암세포 자체가 에너지 대사를 워낙 많이 시키니까 내가 먹고 있는 음식만 가지고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들을 다 빼뜨려 가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떨어지는 거죠. 췌장암도 마찬가지로 체중 감소가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췌장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이 안에 보면 리파제라든지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라든지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 그 다음에 당분을 분해하는 요소, 다양한 이런 효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어때요? 벌써 소화 불량이라든지 또 식욕도 떨어져 버렸고, 특히 이제 췌장 같은 것은 어떤 췌장 안에 염증이라든지 암이 있게 되면 구역질이 잘 나요. 이 부분은 이제 암덩어리가 커지면서 위라든지 이런 게 십이장을 압박을 해가지고 가로막을 누르게 되면은 구토 증상이 나오고 이런 증상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평소에 나는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당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췌장 안에 문제가 생겼을 거다. 왜?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든가 이러면은 췌장암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기력해지죠. 피로도 많이 오고, 또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어떤 대상포진 같은 게 같이 온다. 면역이 떨어진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암 쪽도 한번 검사를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황달이 오죠. 황달이 오는 것은 이제 되게 이제 췌장 두부와 머리 쪽에 있는 암 경우에는 담관을 눌러가지고서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췌장암을 되게 이제 이런 증상도 있겠지만 발견하는 경우가 허리가 아파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추 바로 앞에 이게 췌장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에 어떤 암이 있거나 그러면 척추를 눌려요. 그리고 척추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 많아요.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허리 아픈 증상이 나오죠. 되게 허리 아픈 증상은 그냥 우리가 또 허리 아픈 증상을 뭐하고 생각하느냐면요, 요추부 염좌라든지 근육 문제하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척추 자체의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췌장암으로 오는 허리 아픈 통증은 지속적으로 와요. 계속 허리를 앞으로 좀 숙였을 때 조금 편해지는 이런 게 있을 때는 췌장암 때문에 어떤 오는 허리 통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담관을 눌러버리면 이제 황달 같은 게 심해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인하면 뭐 고열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면은 췌장암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은 췌장암에만 오는 증상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딱 췌장암을 진단한다 이 생각이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암을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겁니다. 췌장암 검진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췌장암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액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혈액검사에서 종양표지자 CA19-9라든지 CEA라든지 이런 이제 종양표지자를 검사해서 이 수치가 올라가면 혹시 췌장암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간 수치가 나빠지거나 특히 이제 황달 수치,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 췌장 두부암이 진행이 되면은 이 황달을 오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 기능을 볼 수가 있고, 또 췌장은 어떤 효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효소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기본적인 검사죠. 그 다음에 췌장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초음파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생각을 해요. 초음파를 하게 되면 초음파는 어떤 방사선이 아니니까 우리 몸에 무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음파를 하게 되면 약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상에 의심이 나면 그때 이제 정밀하게 CT나 MRI 또 이제 내시경을 해가지고 초음파를 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더 정밀하게 보려면 우리가 PET-CT 전신적으로 찍어가지고서 볼 수 있는 이런 방법.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 발견은 안 됐는데 특별한 경우에 어떤 하는 경우 되게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MRCP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을 가지고 초음파하는 EUS라는 방법도 있고, 또 ERCP라는 방법도 있고, 또 유전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검사해서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췌장암 검진 때는 최소한 초음파나 CT 정도는 저설량 CT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췌장암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췌장암 예방이라 해가지고 따로 그런 특별한 것은 이제 없죠. 하지만은 췌장암이 잘 걸리는 원인을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우리가 췌장암은 일단은 염증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췌장에 염증이 오는 경우는 가장 많은 게 알코올이에요. 술 같은 거. 술을 너무 과음하지 않고 비만, 너무 많은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면 췌장에 안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이 좋아야 돼요. 장이 안 좋으면 췌장도 마찬가지로 장관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췌장관이 있어요. 이쪽으로 많은 나쁜 균들이 역류를 하게 되면 췌장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담배 피면 안 되죠. 담배가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장을 좋게 해주고, 또 항산화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채소나 그다음에 통곡, 그다음에 이제 과일,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을 충분하게 공급을 좀 해주는 게 좋죠. 특히 비타민 중에서는 B6번, 9번, 12번. 그래서 보통 피리독신, 그다음에 엽산, 그다음에 B12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공급해 주면 좋겠고, 주기적으로 췌장암은요 예방 습관이 정기적 건강 검진을 자주 하는 게 가장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늘이 주는 항암 효과는 어떨까요? 마늘이 예전에 세계 10대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근데 마늘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는 면역 작용, 하나는 항산화 작용.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면역 음식 제1번이 마늘이고, 그 다음에 항암 음식도 아주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냐면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마늘 속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우리가 이렇게 으깨거나 썰거나 하면 공기 중에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면 이 마늘 안에 있는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형으로 바뀌어요. 이 알리나제가 알린을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바꿔줘요. 알리신이 여러 가지 작용들을 가지고 있죠. 이 알리신의 가장 강력한 작용이 항산화, 그 다음에 면역, 그리고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죠. 알리신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세포 증식을 하지 못하게 억제시켜버리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하나가 둘 되려면 이게 세포 주기라는 게 있어요. 주기를 중간에서 차단을 시켜요. 그럼 주기가 못 넘어가면 세포가 하나에서 둘을 되지를 못해요. 그런 주기를 끊어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암세포가 스스로 우리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자가포시,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게 알리신이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강력한 항산화, 또 항염작용이 있죠. 항염. 우리가 항염작용은 암 치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암세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염증성 물질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이토카인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면역을 놀리는 데 작용도 하기도 하고, 또 염증을 높이는 데도 작용하고, 어떤 사이토가 염증을 더 줄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을 떨쳐버리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염증을 떨어뜨리게 해주는 작용, 염증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는 어때요? 잘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항염. 그 다음에 이런 항산화 제거 기능을 하다 보면은 유전자 손상을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면역을 높여줘요. 면역도 이제 되게 어때요? 어떤 것은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은 NK세포를 올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T세포를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마늘은 NK세포나 T세포를 다 활성화시켜주고, 특히 강하게 어떤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면은 이렇게 연구해 있는 논문들 보니까 대장암은 한 69% 정도의 항암 작용을 높여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유암에서는 한 53% 정도의 항암 작용을 높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늘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중요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이나 논문이 있나요? 네, 마늘은 우리가 이제 항암 음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죠. 그런 논문들 중에서 한 두 개만 한번 추려서 보자면, 우리 그 대장 그리고 위장암에서
이게 이제 메타 분석한 거예요. 메타 분석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이 박사들이 논문을 쓴 것을 여러 개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마늘을 가지고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암에 얼마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는가, 이걸 본 데이터인데 2000년에 뉴트리션지에 발표한 자료예요. 마늘을 먹었을 때 어떤 이 다양한 암, 뭐 유암이라든지 뭐 대장암, 뭐 두경부암, 뭐 이런 다양한 암들이 영양을 마늘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어떤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 거거든요. 마늘을 섭취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지금 대장암 같은 경우는 한 69% 정도 줄여준다. 그 다음 위암 같은 경우는 한 53% 정도 줄여준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었고요. 또 하나 논문은요, 이게 2018년 6월에 아카이브에 기고된 자료인데요. 올해 이제 마늘이나 또 마늘에서 이렇게 추출한 이제 화합물들을 가지고 항암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본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알리신이 주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아조인이라든지 다스라든지 나트라든지 다양한 마늘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대개 이제 마늘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은 대개 황이에요, 황. 그래서 이 마늘이 이 논문에 의하면 이건 동물 실험입니다. 세포 주기를 정지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거. 또 여기서 보면은 신생혈관 억제. 우리 암에서는 신생혈관 억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기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에 의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늘,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마늘은 어떻게 먹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음식들은 뭐 어떻게 먹느냐 보다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어떤 것을 많이 먹느냐, 이런 건데, 마늘은요, 알아야 되는 게 그냥 통마늘을 먹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요. 으깨서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이게 과학적인 걸 생각을 안 했지만 지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고기 먹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마늘을 같이 많이 먹잖아요. 통마늘을 잘 안 먹죠. 전부 다 편마늘 잘라 쪼개. 뭐 굳이 조금만 하니까 통으로 먹어도 되는데 굳이 썰잖아요. 써는 이유가 거기에 과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썰면 알리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마늘은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돼서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신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마늘 먹으면 내 마늘은 먹었지만 효과는 별로 안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잘게 썰거나 아니면 우리 김치 같은 거 담으려면 으깨잖아요. 으깰 때 가장 효과가 나요. 근데 이것을 또 마찬가지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먹더라도 한 10분 정도 이 알리신이 만들어줄 시간을 좀 버려야 하죠. 그래서 10분 정도 놔뒀다가 먹으면 가장 좋다. 그리고 또 마늘을 먹게 되면 유장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막 속도 쓰리고. 그럼 그 사람들은 먹지 마라. 그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익혀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알리신은 양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늘 안에 또 다른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익혀서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늘은 그것 자체만 통으로 먹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다양한 우리가 음식 조리에다가 같이 섞어 가지고 먹는 게 중요한데, 마늘을 먹을 때 저는 항상 마늘만 보기보다도 반찬, 양념에 들어가 있는 반찬이 사실은 다 항암제예요. 우리가 마늘을 양념으로 쓰잖아요. 그 외에 뭐 생강이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후추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항암 효과가 다 있어요. 이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더 같이 섞어서 먹으면 훨씬 더 항암 효과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마늘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나요? 마늘을 이제 가장 주의할 때는요, 마늘이 항응고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항응고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수술을 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이제 혈소판이 떨어지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수술을 하거나 할 때는 마늘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수술하기 전후로 또 항암하기 전후로는 마늘을 안 하는 것도 답이죠.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건데, 마늘 속에 항산화 물질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산화 물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항암할 때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근데 실제 먹는 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할 건 아니에요. 한데 이제 어떤 분들한테 말을 하는 거냐면요. 마늘이 좋다 하면 마늘만 주구장창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산화제가 좋다고 하니까 항산화제를 갖다가 막 엄청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이 했을 경우에 항암제 효과가, 항암제도 마찬가지로 산화물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산화물을 몽땅 만들어서 죽이는데 이 산화물을 항산화를 시켜버리면 항암 효과는 떨어지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하면서 먹는 정도는 가지고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막 의도적으로 먹는 분들은 이때 좀 자제를 하라는 이제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이 이게 위장장애를 잘 일으킬 수 있어요. 아마 마늘 먹고 위장장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심하면은 우리가 이제 위궤양까지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으로 먹지 마시고 익혀서 먹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반찬 속에 같이 섞여서 이렇게 먹도록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 커지는 식품이 있나요? 마늘을 이렇게 단독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게 상당히 더 효과가 있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밥을 있고 밥이 주식이 있고 부식이 있고 또 반찬이 있고 그래요.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여기서 우리나라 반찬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반찬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중요한 거고, 우리 그 K푸드에서도 어떤 힐링 푸드로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찬 속에 섞여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다 좋아요. 그럼 마늘하고 같이 하면 좋은 것은 양파가 좋아요. 양파하고 이게 서양 사람들도 보면은 양파, 마늘 다 많이 먹잖아요. 푸에르토리코에서 한 연구를 제가 찾아봤더만은 여기서는 이게 마늘하고 양파를 같이 먹었더니 유방암 발생 위험이 한 67%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하고 양파는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 그 다음에 강황이나 녹차, 이런 부분들,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토마토 같으면 라이코펜, 뭐 브로콜리는 뭐 솔포라판, 강황, 컬큐민, 녹차, 카데킨,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마늘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항암 성분들하고 조합이 잘 돼요. 그래서 항암 효과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같이 먹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마의 항암 효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암 환자한테 고구마는 제가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게 고구마거든요. 근데 이제 고구마를 제가 이제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이 내 것 면역을 높일 것인가 해서 그 음식을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램 검사라고 하는 건데, 이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구마가 가장 면역을 높이는 음식으로 나와요. 아마 한 70, 80%는 아마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을 했을 때 7 내지 8명은 고구마가 그 사람한테 면역을 높이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가 상당히 효과가 있겠구나. 근데 이제 그 중에 고구마는 그럼 어떤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안토시아닌이죠. 고구마 껍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색 고구마. 자색이 바로 안토시아닌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이 고구마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은 플라보노이드로서 보면 우리가 항염증, 그 다음에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항암 작용 다 가지고 있죠. 또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고, 세포 자살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베타카로틴, 비타민 A 계통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비타민 A는 강력한 항산화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이뉼린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저는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고구마 먹으면 안에 줄기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근데 그 줄기가 사실은 식이섬유입니다. 우리 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 외에도 이제 비타민 C나 비타민 E와 같은 이런 항산화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고구마는 암 환자한테 좋은, 제가 권장하는 항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고구마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실험이 있나요? 아마 2011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NIH 펀메디에 기고된 자료인데, 고구마 추출물을 가지고 우리 그 동물 실험하고 생체 실험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암 환자한테서 세포 자살을 얼마만큼 촉진시키는가, 그 다음에 성장을 얼마만큼 억제를 하는가, 이걸 검사를 한 논문이 있어요. 고구마,
분말 가루를 가지고 이게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전립선 암을 동물에다가 이식해가지고 그 성장이나 진행을 보니까 한 성장이나 진행하는 게 60% 정도 억제가 되더라. 그러면서도 이게 정상세포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독성을 일으키지 않더라. 이 부분을 이제 보고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고구마의 항암 작용, 대장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2013년도에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월드 저널 가스트로엔테롤로지라는 잡지에 기고가 된 건데, 고구마가 대장암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세포 증식, 그 다음에 이제 이동, 그 다음에 침습을 상당히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동물 실험에서 이게 종양이 성장하는 것도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장암이 복강 안으로 쫙 퍼져 나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맞고, 그 다음에 사실 대장암은 전이가 잘 일어나는 암이거든요. 근데 폐전이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구마는 항암 음식으로서는 좋은 음식이다 알려주는 이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고구마 섭취법이 있나요? 제가 항상 이게 고구마를 먹는 방법 중에서 제일 번을 생으로 먹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생으로 먹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자체에 생으로 먹었을 때 음식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파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생으로 먹으라고 하는데, 고구마는 생으로 먹으라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으로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보다도 고구마를 익혀버리거나 또 구웠거나 이럴 때는 안에 있는 당분이, 당지수가 엄청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으로 먹었을 때는 당지수가 높지 않아요. 근데 익혔을 때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는 생으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으로 먹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좋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섞어가지고 뭐 스무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 같이 섞어가지고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또 이제 이런 경우에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고구마를 먹고는 싶은데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당지수가 좀 높지만 어떤 익혀서 먹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어때요? 양을 줄여야 되겠죠. 양을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마의 당 성분이 암세포의 먹이가 되지는 않을까요? 고구마에 있는 당 성분은 익히면 당지수가 상당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에 먹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우리 보통 이제 전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포도당으로 되는 거니까 포도당을 먹는 효과가 재수가 있어요. 생으로 먹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포도당이 높아지게 되면 어때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포 성장도 하고 증식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고구마를 먹을 때 생으로 먹고, 또 하나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은 뭐든지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과량을 먹지 말고요. 그래서 보통 고구마는 조그마한 것은 한 개 반. 근데 큰 게 있잖아요. 큰 것은 한 개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대신 적게 먹으면서 매일 조금씩 먹으면 되잖아요. 욕심내가지고 막 배가 부르게 먹는다든가, 그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 커지는 음식은 뭔가요? 우리 이제 고구마 이렇게 먹을 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나는 게 있는데, 아마 우리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고구마 먹을 때 뭘 제일 많이 먹습니까? 김치하고 같이 먹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김치 속에 우리 고구마를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김치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김치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식이섬유라든지, 또 김치는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부산물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발효하는 게 우리 고구마 속에서 들어오는 식이섬유를 같이 발효를 시켜주거든요. 이게 김치하고 같이 먹었을 때 항산화 성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작용도 있고,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항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저는 김치하고 같이 먹는 것을 상당히 권하고, 그 외에 보면은 양파는 어때요? 우리 이제 알리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양파랑.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는 이제 고구마를 그냥 안 먹고 조리를 할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오일을 쓸 건가 이럴 때 보면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썼을 경우에 상당히 좋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흡수율을 또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도 토마토 속에 있는 라이코펜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구마하고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고구마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주의할 것은 당분 함량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분을 어떻게 최소한 줄여서 먹는 방법은 바로 생으로 먹는 방법. 그래서 익혀서 먹거나 특히 익힌 것보다도 구워서 먹는 경우가 제일 당분이 높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고구마 그러면 일단은 한겨울에 구워가지고 후후 불어가면서 먹는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그것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로망으로만 드시고 생으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 소화불량이 생기니까요. 속이 식이섬유 때문에 그래요.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안에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가스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니 안 좋죠. 그래서 과량은 드시지 말고. 그 다음에 튀김은 기름 자체가 트란스지방으로 가고 또 이게 당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보들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선생님, 유방암 4기 환우분이 표적 항암제 첫 번째 맞았는데 비타민 B3 먹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타민 B3는 니아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니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이런 성분도 있어요. 근데 되게 니아신은 우리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한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항암을 하거나 했을 때 손발 저리면은 손발 저리는데 니아신을 단독으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니아신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부속으로 쓰거든요. 니코틴 역산이라 해서. 그런데 비타민 B 계통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손발 저림이 있다든가. 근데 이 표적 항암제만 가지고는 손발 저림 증상은 잘 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표적 치료제를 하고 이전에 어떤 세포 독성 항암제를 해가지고 손발이 저렸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먹는 게 나쁘지 않고요. 또 고지혈증 같이 가지고 있다면 먹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니아신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어떤 니아신을 먹고 두드러기처럼 뭐가 나고 막 가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니아신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 근데 또 우리가 니아신 아마이드라고 해갖고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니아신 아마이드는 이런 두드러기 같은 것은 나지는 않는데 니아신만큼의 효과는 나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김미정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저는 간암 4기인데 15개에서 16개 상당히 많네요. 간 안에 분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항암 색전술 2차 끝내고 3차 10월 예약입니다. 무슨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지금 이제 간 안에 15개에서 16개 정도의 암세포가, 암 덩어리가 있다면 상당히 간 기능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다가 이제 색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안에 환경 자체도 즉 간암 안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산소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HIF라고 하는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높아져요. 이런 물질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좀 받는 게 좋고 이런 부분들을 벌써 색전을 여러 번 해야 되는 환자분 같으면은요 정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맞춰서 HIF를 어떻게 떨쳐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 따로 좀 연락을 주신다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금해야 될 음식은 일단은 벌써 간이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태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농축되어 있는 녹즙 같은 것을 저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육류라든지 이제 기름기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간에 좀 더 해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 대개 보면은 이제 그 실리마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우리가 밀크시슬이라는 걸 이런 것을 좀 같이 복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미나리 같은 것이 보면은 이렇게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걸 좀 더 먹는 것을
네. 일단 이분은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가서 지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과량을 먹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다마리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항상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담도암 환자인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주 1회 소간 해장국에서 간만 조금 섭취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비타민 고용량 주사, 셀레늄 주사, 그 다음에 사이모신 알파 주 2 내지 3회 맞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 빈혈 수치가 낮아서 지금 소간을 드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소간을 먹어가지고 빈혈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소간이 아니고 선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국밥 같은 거 먹게 되면은 거기에 선지는 피덩어리거든요. 피덩어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철분제 이것을 먹으면은 빈혈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주 1회 정도 드신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크게 도움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간 자체는 선지보다는 나아요. 근데 이거는 헤모글로빈 빈혈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간을 먹는 것은 그것 자체가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은 선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는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나는 빈혈을 해결하려고 먹었지만 실제 이거는 암세포가 먼저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우리 암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암 치료는 지금까지 우리가 면역을 높이고 어떤 좋은 거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암 덩어리 안을 들여다봐야겠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깨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따라서 하실 수 있게끔 정보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